같이 삽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정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레서도 아니었습니다. 공과금이 밀리고 가스가 끊기기 직전이었으며 통장엔 숫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이 남자가 건넨 말의 의미를 수백 번 되씹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동정인가? 아니면 거래인가? 한때 학원을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을 한 번도 늦춘 적 없던 여자가 이 선택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이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그날 조수석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이어지는 국도 위에 햇빛이 낮게 깔렸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그 길을 최병수가 운전하는 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이정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이정은의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갖는 단둘만의 나들이였는데도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자꾸 멈칫거렸습니다. 나 오늘 좀 피곤한데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이정은이 조수석 안전벨트를 매면서 말했습니다. 병수는 백미러를 확인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당신 맨날 피곤하다고 했다가 막상 나오면 좋다고 하잖아. 오늘 아니면 이런 날씨 또 없어. 그래도 왠지 오늘은 가자고 얼른. 병수가 말을 자르며 차를 출발했습니다. 이정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를 바라보면서 그 묵직한 감각을 그냥 삼켰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병수는 핸들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췄고 이정은은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부부의 침묵이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다정한 것도 아닌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나무 봐, 진짜 노랗다. 병수가 가로수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정은도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네. 올해 유난히 예쁘다. 그 말이 이정은이 그 길에서 입 밖으로 낸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국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던 순간 왼쪽에서 화물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났는지 경적이 울렸는지 이정은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흰 성광 같은 것이 눈앞을 가득 채웠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어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이정은이 눈을 떴을 때 처음 보인 것은 병원 천장의 흰 형광등이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침대 양옆에 준혁과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준혁이 먼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정은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가. 수연이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빛이 너무 희고 차가웠습니다. 현장 사망이었다고 했습니다. 충돌 방향이 운전석 쪽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정은은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당분간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장례는 우리가 했어. 엄마 못 올 것 같아서. 이정은의 손가락이 침대 시트를 꽉 쥐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 순간에야 실감으로 밀려왔습니다. 수연이 이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정은은 그 손을 꼭 쥐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2달 동안 이정은은 그날의 장면을 수백 번 되감았습니다.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던 병수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좀 더 세게 말렸더라면, 내가 그냥 집에 있자고 버텼더라면, 그 생각이 밤마다 이정은을 붙들었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준혁이 차에서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이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발이 잘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가면 병수가 없다는 것이 진짜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병수의 슬리퍼가 여전히 신발장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이정은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정은이 짧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이정은의 핸드폰으로 은행 입금 문자가 왔습니다. 보험금과 합의금을 합산한 3억 원이었습니다. 이정은은 화면을 3번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맞았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그 화면을 바라보던 이정은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병수가 쓰던 낡은 머그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조금 이가 나간 그 컵을 이정은은 2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게 당신 값이야. 아무도 없는 부엌에 이정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병수가 없는 집에서의 첫 번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수연이 자주 들렀고 준혁도 주말마다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정은에게는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정은은 학원을 다시 열 생각을 했습니다. 허리 수술 이후 꾸준히 다니던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래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는 건 당분간 무리입니다. 수업 같은 건 어렵겠어요. 이정은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책상 모서리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이라는 게 얼마나요? 지금 상태로는 최소 1년 이후에도 무리하시면 재발 위험이 있습니다. 이정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직접 몸으로 굴려온 학원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한 번 늦춘 적 없었고 학부모 전화 한 통 놓친 적 없었습니다. 그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준혁은 취업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수연은 대학원 마지막 학기였습니다. 이정은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하면 아이들이 공부보다 자신을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이정은은 어느 날 오후 동네 골목을 혼자 걸었습니다. 재활치료로 권유받은 가벼운 산책이었습니다. 골목 끝 은행나무 한 그루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난 가을 국도 가로수가 그렇게 예쁘다고 했습니다. 병수도 봤고 이정은도 봤고 둘이 같이 봤습니다. 이정은은 은행나무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정은은 서랍에서 3억 원이 든 통장을 꺼냈습니다. 보험사 서류 봉투와 함께 넣어뒀던 그것을 이정은은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은 곳에 밀어넣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함부로 못 써. 당신 돈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약속했습니다. 준혁이랑 수연이는 내가 지킨다. 서랍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 든 숫자가 얼마나 빠르게 달아 없어질지 그 밤에 이정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챕터 2 아버지가 주는 거다. 사고로부터 4해가 흘렀습니다. 이정은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허리약을 챙겨 먹고 재활 삼아 골목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학원은 결국 접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마음이 먼저 지쳐버렸습니다. 그해 봄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이정은은 수화기를 든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대기업 최종 합격이었습니다. 잘됐다, 준혁아. 정말 잘됐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정은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전화 너머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아빠한테도 말하고 싶다. 이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빠가 다 알고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그 숫자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날이었습니다. 시험 6달 뒤 준혁이 집으로 왔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생각하고 있어. 이정은이 김치를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누구? 같은 부서 사람이야. 1살 어려. 엄마도 마음에 들어할 것 같아. 준혁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단정하게 생긴 여자였습니다. 이정은은 사진을 한번 보고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상견례는 양가 부모님 다 괜찮으시면 이번 달 안에 날 잡고 싶어. 이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정은은 병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장가간대.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상견례 자리에서 이것저것 따졌겠지. 이정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혼자 가야 해. 괜찮지. 사진 속 병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오래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이정은은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혼자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석에 혼자 앉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리에 앉아서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맞은편에는 준혁 여자친구의 부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오셨어요. 상대방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남편이 몇 해 전에 먼저 갔어요.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 고생이 많으셨네. 이정은은 그 말에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차를 들었습니다. 위로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쪽이든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결혼식이 끝나고 1년도 되지 않아 수연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도 결혼하려고. 이정은은 수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대 후반의 딸이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병수가 살아서 이 얼굴을 봤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이정은은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수연이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이정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됐다. 두 번째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정은은 혼자였습니다. 사돈이 어머님 혼자 고생하셨겠다고 했을 때 이정은은 이번에도 그냥 웃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가에 앉아 어둠 속 가로등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정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준혁 전세자금, 수연 혼수 비용, 두 아이 결혼 준비에 필요한 돈, 계산기 화면에 숫자를 두드리다가 이정은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두드렸습니다. 1억, 1억, 2번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이정은은 준혁을 불렀습니다. 수연도 함께 오게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정은이 봉투 2개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각각 1억씩이야. 준혁이 봉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돈인데. 들어. 이정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이정은이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거다. 수연이 먼저 울었습니다. 소리를 삼키려다 결국 터뜨렸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두 손으로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이정은은 두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만큼은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난 뒤 이정은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은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억 원이었습니다. 이정은은 오래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작은 상가에서 받는 임대 수익과 국민연금이 매달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병원비와 약값,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정은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먼저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고 싶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손을 뻗었다가 가격을 보고 내려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을이 됐을 때 이정은은 은행 ATM 앞에 섰습니다. 잔액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5천만 원 아래였습니다. 이정은은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ATM 화면을 바라보는 이정은의 뒷모습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정은은 카드를 뽑아 지갑에 넣고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그해 겨울 보일러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수리기사가 다녀가면서 부품 교체 견적서를 남겼습니다. 이정은은 그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허리 정기 검진 날짜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안이 심해져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정은은 그날 밤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숫자로 써내려갔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가 이정은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보일러가 제대로 돌지 않아 싸늘했습니다. 이정은은 두꺼운 내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넣었습니다. 노후는 감정으로 버티는 게 아니구나. 이정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 그 말이 낮게 떠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챕터 3에 매한 사람.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정은은 달력을 한 장 넘기면서 올해 안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3달 전보다 더 줄어 있었습니다. 주민센터를 가야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실제로 발걸음이 되기까지는 2달이 걸렸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러 간다는 것이 이정은에게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겨울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이정은은 그 길을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지 담당 창구 앞에 번호표를 뽑고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정은은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는 80은 돼 보이는 할머니가 서류를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이정은은 창구 앞 의자에 앉아 담당 공무원을 마주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러 왔어요. 혼자 살고 있고 수입이 거의 없어서. 공무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나이, 가족관계, 재산 현황. 이정은은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무원이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재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있으셔서요. 네. 주거용 부동산이 있으시면 기초수급 지원 기준에 해당이 안 되세요. 이정은은 그 말을 들으면서 공무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안타깝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화면을 보면서 사실을 읽어주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챙기려다가 서류를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쌌습니다. 이정은은 코트 단추를 잠그면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집을 팔면, 더 작은 곳으로 가면, 그러면 기준이 달라질 것이고. 이정은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동산 어플을 열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빌라로 이사하면 차액이 얼마가 남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병수와 함께 처음 이사 오던 날 준혁이 방을 골라달라고 뛰어다니던 것, 수연이 창가에 앉아서 숙제를 하던 것이 이 집에 다 있었습니다. 병수의 슬리퍼가 아직 신발장 앞에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이정은은 동네 부동산 문을 밀었습니다. 50대 남자 사무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집 내놓으려고요. 사무장이 주소를 적으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매도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이정은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작은 데로 옮기려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사무장이 주변 빌라를 몇 군데 소개했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이 동네 괜찮은 편이에요. 혼자라는 단어가 사무장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습니다. 이정은은 그 단어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제 남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한 빌라는 2층이었습니다. 계단이 좁았고 보일러가 오래됐으며 복도에는 이웃집 택배가 늘 쌓여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물건을 골랐습니다. 병수의 머그컵, 가족사진이 든 액자, 학원 시절 받은 표창장 하나, 그것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박스 안에 뒀습니다. 박스를 창고에 밀어 넣으면서 이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집에서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정은은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담당자였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전에 집 문제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집을 정리하고 왔어요. 남자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정은은 그 화면을 보지 않고 담당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재 예금 잔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네요. 이정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집 팔고 남은 돈이 있어서요. 네, 그게 금융재산으로 잡혀서요.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정은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 써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냐고. 다 쓰고 나면 그때는 도와준다는 거냐고.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빌라로 걸어오는 내내 이정은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도움을 받기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이정은은 2번 앉았다가 2번 일어서면서 몸으로 알았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이정은은 복지관 입구 게시판 앞을 지나다가 공고문 하나를 봤습니다. 만 60세 이상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하루 4시간 월 50만 원. 이정은은 그 앞에서 멈췄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정은은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렸습니다. 네, 복지관입니다. 공공근로 신청하려고요. 전화를 끊고 이정은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창밖에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배치를 받은 곳은 구청 인근 공원이었습니다. 환경 정리 업무였습니다. 첫날 오전 담당자가 형광조끼를 건넸습니다. 이정은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팔을 넣고 앞을 여미는 동안 잠깐 멈칫했습니다. 담당자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빗자루를 집어들고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낙엽을 쓸었습니다. 화장실 앞 바닥을 쓸었습니다. 쓰레기통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허리가 당겼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점심 쉬는 시간에 이정은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직접 싼 것이었습니다. 반찬이 2가지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함께 배치된 사람들이 3, 4, 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였고 몇 명은 70이 넘어 보였습니다. 이정은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은은 그 돈으로 월세를 냈습니다. 공과금을 냈습니다. 남은 돈으로 식비를 나눴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가까운 식품 코너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세일 시간대를 외웠습니다. 계란 한 판을 살 때 가격표를 2번 봤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봤다면 알뜰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은에게는 알뜰함이 아니었습니다. 퇴근하고 빌라 2층 계단을 올라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밥을 지어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이 비어 있었습니다. 기침이 나도 괜찮냐고 물어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그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이정은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정은은 병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이런 날 집에 있었잖아. 이정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밥 먹을 때 말할 사람이 없어. 사진 속 병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그 웃음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정은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챕터 4 커피 한 잔. 공공근로를 시작한 지 2달째였습니다. 이정은은 그날도 공원 입구에서 형광조끼를 받아 입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공원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다 지고 난 자리에 찬 바람이 돌았습니다. 이정은이 음수대 주변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벤치에서 같은 조남자 한 명이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그 사람을 며칠째 봐왔지만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도시락 뚜껑을 열기 전에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그 동작을 보면서
빗자루질을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기도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숨을 고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떤 쪽인지 알 수 없었는데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점심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정은이 벤치로 걸어가 자리를 잡으려는데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박성호였습니다. 65이라고 했습니다. 이정은보다 4살 위였습니다. 이정은은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편의점 앞 파라솔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면서 이정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동네 사세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근처 살아요. 걸어서 10분 거리. 혼자요.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기에 긴 사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정은은 알았습니다. 자신도 그런 대답을 자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대화는 날씨로 시작해서 허리 얘기로 이어졌고 동네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대단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은은 오늘 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웃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성우는 25년을 같은 회사에 다니다 정년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중견기업 관리직이었고 퇴직 이후에는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62의 심장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은 각각 서울과 수원에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정은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두 번째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성우가 도시락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으면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밥 먹은 지 3년 됐어요. 이정은이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네예요.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시락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목요일 오후가 되면 공공근로가 일찍 끝났습니다. 세 번째 목요일에 성우가 공원 입구에서 이정은 옆으로 걸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밥 드셨어요? 아직요. 근처에 국밥집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이정은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집은 공원에서 2블록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에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두 사람을 보면서 두 분이요 하고 물었고 이정은은 그 말에 괜히 귀가 달아올랐습니다. 순댓국을 시켰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성우가 깍두기를 이정은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깍두기가 맛있어요. 이정은이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진짜네요. 그게 전부였는데 왜인지 그 짧은 대화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번째 목요일에는 성우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목요일에 이정은은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머리를 한번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랬는지 생각하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단풍이 완전히 물든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국밥집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이정은은 국물을 한 숟갈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성우가 뚝배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이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이정은은 그 눈을 보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가을 드라이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수석 이야기를, 형광등 이야기를, 머그컵 이야기를 했습니다. 3억 원을 받던 날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성우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이정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은이 그게 마지막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을 때 성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테니까. 이정은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이야기도 해줘요.
성우가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온 날 저녁에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였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밥을 차려놨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걱정을 시키지 않으려 했어요. 그게 고마우면서도 그래서 더. 성우가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정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국밥집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국밥이 식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2번이나 뜨거운 국물을 더 부어줬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공공근로 일정이 줄었습니다. 만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그 국밥집 지나쳤습니다. 문 열었더군요. 은행나무 잎 다 떨어졌네요. 이정은은 그 문자들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뭔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이 명절 용돈을 보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정은은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을 버텨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이정은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준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보일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수리업체에 전화했더니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8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정은은 그 금액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전기장판을 켜고 이불을 2겹 덮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정은은 외투를 껴입고 동네 복지관에 들어갔습니다. 난생 처음 무료 급식을 받는 줄에 섰습니다. 번호표를 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이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운데 잘 왔어요. 여기 국이 뜨거워요. 이정은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요즘 안 보이길래요. 이정은이 전기장판 위에 앉아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바빴어요. 밥은 먹었어요. 먹었어요. 성우가 잠깐 말이 없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요? 이정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장판 위에서 무릎을 모으고 앉아 창밖의 어두운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말하고 나서 이정은은 왜 이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예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얼마예요? 이정은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80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제가 업체에 연락해 볼게요. 됐어요, 정말로. 이정은 씨. 성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요. 그것으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리업체 예약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이정은은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처리해줬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정은은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오후에 수리기사가 다녀갔습니다. 보일러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은은 방 안에 서서 그 온기를 받았습니다. 저녁에 성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우의 답이 왔습니다. 밥은 따뜻하게 드셨습니까? 이정은은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밤하늘이 검고 맑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이정은은 오래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챕터 5 잠깐의 온기. 새해가 지나고 2월이 됐습니다. 공원 화단에 아직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형광조끼를 입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손이 텄습니다. 장갑을 끼고 일했지만 손가락 끝이 갈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성우가 편의점 앞 파라솔 자리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정은이 자리에 앉자 성우가 따뜻한 캔커피를 밀었습니다. 오늘 많이 춥죠? 이정은이 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성우가 도시락을 열면서 잠깐 이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손 많이 텄네요. 이정은이 손을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원래 피부가 약해서요. 성우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성우는 점심을 다 먹고 나서 편의점에 들어가더니 핸드크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정은 앞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정은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이런 거 받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성우가 도시락 가방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익숙해지면 돼요. 그날 저녁 이정은은 핸드크림을 바르면서 성우가 한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익숙해지면 된다는 말이 왜인지 손등보다 더 깊은 데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공공근로가 끝나고 성우가 이정은 옆에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삼겹살 어때요? 삼겹살이요. 국밥만 먹었더니 좀 질려서. 이정은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살게요. 다음에 사면 되죠. 두 사람은 골목 안쪽 고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판에 고기가 올라가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성우가 집게를 들고 고기를 뒤집으면서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정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추를 집으려던 손이 허공에 잠깐 떠 있었습니다. 고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그것도 모르고 성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성우가 집게로 타는 고기를 뒤집으면서 이정은을 봤습니다. 생각만 해봐요. 대답은 안 해도 되니까. 그날 밤 이정은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이정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전에 다른 것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밀린 공과금,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액, 다음 달 월세. 이정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의지인지 거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이정은이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저 사람 곁에서 숨을 쉴 수 있는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정은은 성우의 집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성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은이 성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살겠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문을 더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정은은 빌라 짐을 박스에 옮겨 담으면서 물건을 하나씩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창고에서 꺼낸 박스 안에 병수에 머그컵이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그것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져갈지 두고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과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들고 가는 것이라고 이정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성우의 아파트는 35평이었습니다. 남향이었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이정은은 처음 며칠을 발소리도 낮추고 살았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면서도 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이정은이 방에서 나왔을 때 식탁 위에 밥과 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이미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했어요? 성우가 신문에서 눈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깨서. 이정은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입안에서 퍼지는 동안 이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성우는 동네를 산책했고 이정은은 집안을 정리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허리가 심하게 당기는 날이면 성우가 아무 말 없이 찜질팩을 데워서 내밀었습니다. 이정은은 처음에는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성우가 그냥 소파 등받이 쪽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정은이 집어서 허리에 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정은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큰 냄비에 두부를 넣고 애호박을 썰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제대로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성우가 부엌 입구에서 냄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된장찌개네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저녁 식탁에서 성우가 찌개를 한 숟갈 먹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이정은이 그 얼굴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왜요? 이상해요. 성우가 다시 한 숟갈을 떠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끓이던 것이랑 달라요. 이정은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려는데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더 맛있어요. 이정은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는데 나왔습니다. 성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식탁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3월 초였습니다. 이정은은 성우와 함께 아파트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가지들이 길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고개를 들어 그 가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없는 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봄은 달랐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걸으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우가 걷다가 말했습니다. 꽃이 올해 일찍 피었네. 이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 짧은 대화가 이정은에게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거 사실을 알린 것은 함께 산 지 2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정은은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남을 택했습니다. 준혁과 수연을 같이 불러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이정은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같이 지내는 사람이 생겼어. 준혁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이정은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관리하려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이정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정은이 성우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두 아이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한 거면.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연이 이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돌아가는 뒷모습이 무거웠습니다. 이정은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정은은 처음으로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면서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집 창밖으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불 속이 따뜻했습니다. 이정은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낮이 낮 같고 밤이 밤 같은 하루였습니다. 이것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의 이정은은
처음으로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챕터 6균열. 함께 산 지 5달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열기가 올라오던 7월 저녁이었습니다. 이정은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파를 썰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성우가 소파에서 일어나려는데 이정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열게요.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눈매가 성우를 닮았습니다. 이정은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계십니까? 박민준이었습니다. 성우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준은 들어오면서 이정은을 한번 봤습니다.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성우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정은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양파를 써는 척하면서 거실 쪽에 귀를 열었습니다. 열지 않아도 들렸습니다. 아버지,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왜 왔어? 성우의 목소리는 짧았습니다. 동생이랑 얘기했는데요. 두 분이 같이 사신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민준이 잠깐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가족으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정은의 손이 느려졌습니다. 양파 위에 칼을 얹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무슨 걱정? 아버지 연금이랑 자산 문제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닌 분과 같이 사시다 보면 나중에 정리가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이정은은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놨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해서 놨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저 나쁜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차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산 분쟁 같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재산 분쟁. 이정은은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차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쟁반을 부엌 선반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올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쟁반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민준이 이정은을 한번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정은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 그만해. 민준은 차를 마시지 않고 잠시 후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이정은 쪽을 한번 봤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정은은 등을 보이고 서서 싱크대 위를 닦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성우가 말했습니다. 이정은은 행주를 내려놓고 돌아봤습니다. 신경 안 써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정은은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성우 옆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향해 누운 채로 민준의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닌 분. 재산 분쟁. 이정은은 그 말들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틀린 말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더 오래 귓속에서 돌았습니다. 성우는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이정은은 조용히 몸을 돌려 성우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잘해줬습니다. 밥을 지어줬고 보일러를 고쳐줬고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관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정은은 다시 천장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호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었고 저녁에 나란히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정은은 작은 것들을 눈치챘습니다. 전화가 올 때 성우가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통장 서류가 어느 날부터 서랍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눈치였습니다. 그 차이를 알면서도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좁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준혁은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사는 남자의 재산이 꽤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파트의 예금까지. 준혁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우리가 너무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수연이 사흘 뒤 이정은을 찾아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두 분이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이정은이 숟가락을 들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지. 엄마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정은은 수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은은 밥 한 숟갈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엄마 앞으로 뭔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분이 싫다는 게 아니라. 이정은은 수연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수연이 설거지를 도와주고 돌아갔습니다. 이정은은 등 뒤에서 수연이 엄마 괜찮아 하고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나간 뒤 이정은은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저녁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말과 수연의 말이 이정은의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였습니다. 다른 언어였지만 같은 우려였습니다. 그 우려가 틀리지 않다는 것도 이정은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들 사이에서 이정은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곳인지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성호의 둘째 아들 박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은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호가 받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했습니다. 이정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봤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성호가 나왔습니다. 민재 전화였어. 알아요. 성우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이정은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 씨. 응? 그 말 오늘 몇 번째예요? 성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은은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정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욕실 형광등 아래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얼굴을 어디서 봤는지. 공공근로 첫날 형광조끼를 입던 날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창구 앞에서 2번 거절당하던 날의 얼굴이었습니다. 빌라 2층에서 혼자 밥을 먹던 날의 얼굴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수축된 얼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하는 얼굴. 이정은은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닦으면서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 얼굴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질문의 답이 이정은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챕터 7 선택의 자리. 찬바람이 돌기 시작한 9월 초순이었습니다. 이정은은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성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식탁 앞에 앉아 신문을 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이정은은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성호 씨, 할 말이 있어요. 성호가 신문을 접으며 이정은을 봤습니다. 이정은은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나가서 살겠어요.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식탁 한쪽으로 밀어내고 이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상 위에서 국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이정은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 말이 틀리지 않아요. 수연이 말도 틀리지 않고요. 저도 알아요. 이 관계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가겠다는 거야. 민준 씨한테도 불편하고 성우 씨한테도 짐이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어. 이정은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성우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잠깐 밖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정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이정은의 손 위에 성우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못 지켰어. 성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정은은 그 손을 느끼면서 눈을 내렸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참았습니다.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지켜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건 성호 씨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그날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국이 식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은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다시 빌라로 가야 하는가? 다시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가? 다시 그 얼굴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정은은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성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준혁은 거실로 들어오면서 이정은을 찾았습니다. 이정은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준혁이 이정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틀렸어요. 이정은은 준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 흔들림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앉아.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성우가 차를 내왔습니다. 준혁이 찻잔을 두 손으로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살아온 건지 저는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정은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돈 받고 결혼하고 용돈 보내고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준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주민센터를 간 거 알았어요. 이정은이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어떻게? 수연이한테 들었어요. 수연이가 복지관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이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이정은이 창밖을 잠깐 바라봤다가 준혁을 봤습니다. 말하면 짐이 되니까. 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한테 짐이 된다는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근데 그게 저였구나. 이정은은 준혁의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눈매였습니다. 병수도 참을 때 이런 얼굴을 했습니다.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네. 너 잘못한 거 없어. 엄마가 말하지 않은 거야. 그날 저녁 수연도 왔습니다. 넷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정은이 밥을 지었고
성우가 찌개를 끓였습니다. 수연이 밥을 먹다가 이정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보일러 끊기던 날 밤에 뭐 했어? 이정은이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전기장판 깔고 이불 2겹 덮었지. 수연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엄마, 응? 그때 왜 전화 안 했어? 이정은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면서 말했습니다. 밤에 전화하면 깜짝 놀랄까봐. 수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그런 엄마가 됐구나. 그 말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준혁도 수연도 이정은도 성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가끔 났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정은과 성우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좋은 자식들이네.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성우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정은 씨, 네, 나 할 말이 있어. 이정은이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가 이정은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혼인신고하자. 이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댄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법적 보호를 위한 것인지, 관계를 선언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이 자리에 있어도 된다고 말하는 방식인지, 이정은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정은은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하나든 셋이든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한 가지만 먼저 할게요.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뭘? 민준 씨한테 전화해줘요. 직접. 성우가 이정은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민준 씨가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은 맞는 거야. 성우가 잠깐 있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민준아. 이정은은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내일이야. 내가 결정한 거고 내가 개입할 자리가 아니다. 물소리 사이로 성우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정은 씨는 내가 책임진다. 이정은은 그릇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 아버지를 단둘이 만났습니다. 성우는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까지 걱정을 시키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혼자 남겨진 뒤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정은 씨도 그런 사람이야. 혼자 버텨온 사람이야. 민주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좀 틀렸던 것 같아. 이정은은 아이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성우도 함께 앉았습니다. 이정은이 준혁과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인신고하려고. 준혁이 이정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가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준혁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됩니다. 수연이 이정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분이 좋은 분이죠. 이정은이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이 이정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정은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허락이라는 것을.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정은은 일어나자마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병수에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그 컵에 따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손잡이가 이가 나간 그 자리가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당신, 나 이제 살 거야.
아무도 없는 부엌이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정은은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싱크대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형광조끼를 입던 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센터 앞에서 2번 거절당하던 날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정은의 얼굴이었습니다. 성우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다 됐어요. 이정은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이정은은 병수에 슬리퍼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래전에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그 자리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성우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2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정은은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챕터 8 선택하는 삶.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이정은과 성우는 처음 만났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낮게 깔린 오후였습니다. 2 사람은 음수대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정은이 공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시락 먹던 거 기억해요. 성우가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죠. 그때 성우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있었어요. 뚜껑 열기 전에. 성우가 이정은을 봤습니다. 그걸 봤어요. 맞죠? 왜 그러나 했어요. 성우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먼저 간 사람한테 잘 먹겠다고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혼자 먹을 때마다. 이정은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앞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거 있어요. 병수 씨 머그컵에 커피 타는 거 알아요. 이정은이 성우를 봤습니다. 알았어요. 뭘 알아? 서랍에서 꺼낼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이정은은 성우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성우도 웃었습니다. 2 사람은 그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빗자루를 들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밥이 식도록 앉아있던 목요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일러 끊기던 날 밤 이야기도 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때 문자 보내줘서 다행이었어요.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벤치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은행나무 잎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이정은은 그 잎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참 돌아왔네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여기로요. 이 벤치로.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겨울이 오기 전 이정은은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러 갔습니다. 접수대 앞에 앉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봉사 원하세요?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밥 나누는 거요. 급식 쪽.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정은은 이름을 적으면서 복지관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문을 처음 들어선 날이 생각났습니다. 보일러가 끊기고 사흘째 되던 날.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눈물이 나올까봐 옆 할머니 말에 대답도 못하던 날. 이정은은 서류를 다 작성하고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봉사 날이었습니다. 이정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등이 굽은 할머니, 눈을 내리깔고 번호표를 쥔 60대 여자. 이정은은 그 얼굴들을 보면서 국자를 들었습니다. 많이 드릴게요. 뚝배기에 국을 가득 담아서 건넸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2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당겼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이정은은 앞치마를 벗으면서 복지관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기 받으러 왔던 사람이 이제 주러 왔다는 것이 수치도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그렇게 흘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뭐가? 그냥 다요. 성우가 이정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밥 먹자. 두 번째 봉사 날이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63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됐어요? 여기. 이정은이 행주를 짜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예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1년 됐어요. 여기 오면 사람 얼굴 볼 수 있어서. 이정은이 그 여자를 봤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요.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이정은은 그 말을 들으면서 행주질을 멈췄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자가 이정은을 봤습니다. 진짜요? 네. 밥 먹으면서 말할 사람이 없던 때가 있었어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버텼어요? 이정은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버틴 게 아니에요. 여자가 이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살았어요. 그냥. 그 문장이 이정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정은은 이 말을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 말이 맞다는 것도. 여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뒷정리를 했습니다. 준혁이 생활비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이정은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성우와 저녁을 먹다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혁이가 매달 보내겠다는데. 성우가 찌개를 떠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받아요. 안 받아도 되는데. 성우가 이정은을 봤습니다. 받는 게 관계예요. 안 받는 게 자존심이고. 이정은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주는 거 받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안 받으면 준혁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 이정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날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보내줘. 고맙다. 전화기 너머에서 준혁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맙다는 말 이렇게 쉽게 한 건 처음이야.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나? 응. 맨날 괜찮다고만 했어. 이정은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는 말 줄일게. 수연은 한 달에 한 번쯤 성우의 집에 들렀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성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면서 들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정은은 칼을 잡은 손이 잠깐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성우가 잠깐 굳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된장찌개.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진짜 맛있죠?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이정은은 사과를 접시에 담으면서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국물이라도 없으면 이상하니까 뚝배기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민준이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정은은 차례상 준비를 하면서 민준의 아내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민준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뭐 도와드릴까요?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전 부쳐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소리가 났습니다. 이정은은 뒤집개를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부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반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다 차리고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민준이 이정은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정은은 오래 닫아뒀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병수가 세상을 떠난 해 겨울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밥을 먹었다. 이정은은 그 문장 아래 여백에 펜을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노후는 감정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버텨야 한다는 것을 나는 늦게 알았다. 하지만 숫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곁에 있어줄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 사람을 얻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흔들렸는지, 그래도 살았다. 이정은은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성우가 어느 아침에 말했습니다. 드라이브 갈까요? 이정은이 숟가락을 들다가 성우를 봤습니다. 어디로? 경기도 쪽. 단풍 들었을 거예요. 이정은은 성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그 말이 어떤 무게인지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꺼낸 말이었습니다. 이정은은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멈췄습니다. 성우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정은이 안전벨트를 매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 가로수가 노랗고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조수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이 계절에 이 색을 봤습니다. 그때는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지금도 같은 색이었습니다. 같은 계절이었습니다. 같은 조수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이정은은 그 색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색이 이제는 끝의 색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색이라는 것을. 성우가 말했습니다. 단풍 예쁘죠?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올해 유난히 예쁘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정은은 잠깐 멈췄습니다. 10년 전에도 이 말을 했습니다. 같은 계절에 같은 길 위에서.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이정은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준비한 사람에게는 선택이 된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버티기가 된다는 것을. 이정은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버텼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것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왔습니다. 지금 이 조수석이 그 자리였습니다. 이 사람 옆이 그 자리였습니다. 이 가을이 그 자리였습니다. 이정은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노랗게 물든 가로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차는 달렸습니다. 옆자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3억 원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2번 문정박대를 당하고 가스가 끊기기 직전인 밤에 한 남자의 제안 앞에 서야 했던 여자 이정은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노후는 감정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숫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정은 씨는 다시 일어선 것은
돈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오늘 밥은 따뜻하게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봐 준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것에 무너지고 또 그 단순한 것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과 버텨야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차이는 어쩌면 준비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버티는 것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옵니다. 이정은 씨처럼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요. 어쩌면 지금 오늘 이 하루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지금 혼자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그분께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이 인생 여행에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응원과 함께한 인생 여행이었습니다.